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동성이라는 단어에 너무 익숙해진 채 살아왔습니다. 틈만 나면 나라에서 돈을 퍼준다, 쿠폰을 준다, 대출을 해준다. 이렇게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화폐의 가치가 꾸준히 떨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경제 위기는 조금씩 극복되어 왔지만 여기에는 많은 부작용이 있었죠. 자산 가격의 상승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이라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동산이나 주가 상승은 이걸 안정적으로 유지만 시켜준다면 서민들 입장에서 큰 타격은 없을 수 있겠지만 물가 상승이란 문제는 실제 서민들의 지금 당장 생활에 큰 타격을 주면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 세계적으로 나라 경제 자체에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물가를 진정시키려는 노력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한 달간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뿌려왔었던 유동성을 회수하려는 유동성 축소 움직임이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동성 축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유지하고 있었던 정부의 국채 매입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연준에서 하려고 하는 테이퍼링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엄밀히 말씀드리면 유동성 축소보다는 유동성 공급 속도를 살짝 낮추는 수준입니다. 잘 뿌리던 돈을 한 번에 줄일 수 없으니 조금씩 유동성 공급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은 상당수가 제로금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대출금리 같은 시중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즉 돈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빌려다 쓰는데 주저하게 되고, 이것은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면서 곧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동성 축소 정책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돈줄을 막으면 살아나던 경제가 다시 꺾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분들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한꺼번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씩 꺼내면서 최대한 천천히 유동성을 축소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최근 한 달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유동성 축소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국입니다. 영국도 최근에 높아진 물가 상승률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죠. 그래서 영국 중앙은행 베일리 총재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믿지만 에너지 부족과 공급망 혼란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지면 중앙은행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즉, 금리를 올려야 된다. 실제로 영국은 11월 초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캐나다를 보겠습니다. 캐나다는 원래 양적 완화 규모를 조금씩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이미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테이퍼링을 하면서 양적 완화를 올해 12월 달까지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캐나다에서 더 이상 양적 완화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10월 달에 그냥 양적 완화 끝내겠다. 이런 발표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중앙은행의 이러한 발표 전후로 해서 캐나다 달러의 가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달러 대비 캐나다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돈을 더 이상 뿌리지 않기 때문에 달러 대비 캐나다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라질을 보겠습니다. 브라질은 기준금리를 7.75%로 올렸습니다. 이번에 한 번에 1.5%나 올렸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2.5%씩 올리기 때문에 1.5%면 몇 번인가요? 남들이 한꺼번에 6번 올리는 금리를 한꺼번에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지금 브라질의 물가 상승률이 높다, 브라질의 화폐 가치 하락으로 브라질에서 자본 유출이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브라질 내 최근 12개월 물가 상승률은 1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브라질은 문제가 커요. 보통 기준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되면 그 나라의 화폐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은 금리 인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비 브라질 화폐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추가적인 물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브라질에서 새로운 위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물가 상승이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0월 29일 9월달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4.4% 오르면서 1991년 이후 30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물가 상승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이번에는 반응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월달 내내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하니 테이퍼링하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30년 만에 최고치가 나오자 이에 반응해서 달러가 훅 하루 만에 튀어버린 것입니다. 10월 달에 떨어졌었던 달러의 하락폭을 하루 만에 되돌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준회의에서 테이퍼링한다 이런 말이 많았지만 실제로 미국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준회의가 다가오고 있고 물가지수 자체가 30년 만에 최고치가 터지자 달러가 이에 반응한 것이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는 지속적으로 바닥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그런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볼까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올라가는 척하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아래로 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도 오르고 있긴 합니다.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꺾이고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뺀 미국의 국채금리 스프레드 값을 오른쪽에 정리했습니다.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고 하이투자증권에서 했습니다.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잘 오르다가 최근에 뚝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연준회의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테이퍼링 혹은 그 이후에 나타날 금리 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경기가 꺾일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를 볼게요. 이러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테슬라가 3%대 상승했고 최근 호실적을 발표했던 마소, 구글 역시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아마존과 애플은 공급망 문제 때문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전날 시간 외에 떨어졌던 거에 비하면 생각보다 큰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를 보면 테이퍼링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성장주 위주, 빅테크 기업과 반도체 기업 이런 것들 위주로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가 떨어져야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이든 금리 인상이든 이것들을 늦출 텐데요. 지금 미국 증시는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준회의에서 아주 높은 확률로 테이퍼링을 선언하고 거의 곧바로 실행될 가능성이 클 거라 봅니다. 이제 테이퍼링은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현실입니다. 어쨌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이슈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미국의 PCE 물가지수는 9월달 수치입니다. 9월달 한창 천연가스가 올랐었던 시기죠. 사람들은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9월달 문제야. 앞으로는 조금 괜찮아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한풀 꺾인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코로나가 이제 좀 잡히고 있어. 앞으로 이제 소비가 살아날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만 찾아서 골라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즉, 지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고 사람들은 아직도 악재보다는 호재를 찾고 있다. 앞으로 올라갈 여지가 많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욱더 중요하겠죠.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살짝 꺾이고 있는데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면 사람들은 이것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인데요. 최근에 러시아의 푸틴 아저씨가 유럽발 가스 공급량을 늘려라 이런 발언을 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에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쪽은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 연준 위원들도 물가 상승이 지속된다고 말하고 있고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은 정치적인 이슈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푸틴 아저씨의 발언, 11월 초에 있을 오펙 플러스 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변화할지 꾸준히 블랙 채널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빅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1월 2일, 3일 연준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테이퍼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테이퍼링이 아닙니다. 테이퍼링 다음에 금리 인상이 있을 텐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테이퍼링이 바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이것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연준 위원들이 예상하고 있는 금리의 점도표, 이것이 지난 회의 때보다 많이 올라가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도표가 어떻게 변할지 이것도 꼭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이번에는 10월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가 45만 명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수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이것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